이동형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의 촉 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지난주 첫 출연 라디오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네. 예, 조금 떨렸습니다만 반응은 좋던데요. 아, 그랬나요? 예. 예쁘게 봐주신 것 같은데 좀 적응하려 싶었는데 또 자리가 옮겨져가지고 예. 오늘도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그 다른 스튜디오에서 하다가 오늘 또 함께 하니까 네. 같은 스튜디오에서 주위 혹시 반응이 있었어요? 잘 들었다는 뭐 이런. 없었어요. 주위에서 관심이 없군요. 뭐 하는지.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서는 아무도 얘기가 없으셨네요.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애써주시기 바라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이 5월 18일.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기억해야 될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어제 오늘 정치권이 광주로 총집결하는 분위기인데 이 과정에서 대권 주자들의 행보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사면론 사과를 이틀 전에 하면서 돌연 개헌 얘기를 꺼냈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슈를 선점하고 싶어서 계속 이것저것 시도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슈를 선점하는 의도가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등등 탭이 공개되고 이렇게 코너에 몰렸을 때 다음 날 국회에서 한 게 바로 개헌 이야기였죠. 예. 예, 개헌이라는 게 이슈 블랙홀이거든요. 모든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물론 박 전 대통령이 실패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개헌을 좀 치고 나가서 이슈 파이팅을 해보자 이랬던 것 같은데 글쎄요, 결과는 좋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개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정부 안에서 개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불가능하고요. 또 개헌 이야기하면서 뭐 국민의 기본권 이런 이야기를 제일 앞에 뒀습니다만 네. 우리 국민들은 개헌 이야기를 하면 권력 구조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원 집정부제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대통령제면 사념 중임제냐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대통령의 힘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대통령들이 4년 차에 레임덕에 빠지고 그리고 모든 대통령의 권력 말에는 불행해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 분권형 개헌 얘기하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걸 들고 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연 좋아할까. 그런데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 나가서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예선 통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더 치열할 수도 예. 있죠. 예선 통과하려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개헌을 들고 오면서 박수를 못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선이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은 개헌보다는 결국은 먹고 사는 거를 먼저 신경 쓰지 않을까요? 지금 코로나 상황도 너무 오래됐고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은 정치권 당신들 이슈 아니냐. 우리는 먹고 살게 해달라. 이걸 외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개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안 하고 있어요. 예, 계속 정책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한 이낙연 의원의 개헌 이야기는 지지율을 올리는데 전혀 도움을 못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정작 지금 이야기한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관심 있을 만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또 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권력구조 개편을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 4년 중임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은 분권형 개헌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분권형 개헌을 원하지 않아요. 야당이 원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일 분권형 개헌을 얘기하면 본인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지지율이 더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왜 이걸 들고 나왔는지 조금 그 정무적 판단으로 전략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정세균 전 총리도 사실 개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예.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요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회의원 300명들 물어보면요. 다 개헌에 찬성해요. 네. 예. 그 개헌의 방향성에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87년 체제로 지금 벌써 몇 년 온 겁니까? 제가 88년생이니까 얼추 거의 34년, 3년 이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근데 예. 그때 87년에 개헌할 때, 그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었거든요.
권력자들이 권력 나눠먹기 위해서 뭐 노태우는 자신이 이번에 대통령 하려고 김영삼, 김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5년 후에 본인이 하려고 그런 개헌을 했기 때문에 바꾸는 거 맞아요. 바꾸는 거 맞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초기에 하려고 해다 실패했죠. 지금 권력 말에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없지 않은 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는데다가 지금 정세균 총리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한번 판을 흔들고 싶어서 이런 걸 갖고 온 것 같은데 이런 걸로 흔들리지 않는다.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민주주의 4.0 같은 경우에 이게 친문 모임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여기도 개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개헌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분권형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한테 집중되어 있는 이런 권력을 좀 빼서 뭐 각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가지고 뭐 부총리급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국무총리 위에 정당 기반의 부총리를 5명에서 6명 추가로 두고 국회 인준을 받게 하자. 예. 결국은 대통령 힘 빼서 국회 힘을 더 실어주자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친문의 주자가 없으니까. 권력 분산하려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친문들은 당권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권은 그럼 계속 우리가 갖고 있고 대통령이 친문이 아닌 사람이 되면 권력을 대통령이 좀 뺐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으로 비춰지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먹고 사는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4.0에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대하지 않아 하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당내 경선에서 친문이 진 적이 없어요. 늘 정동영 이후로 늘 승리해 왔는데 네. 이번엔 질 것 같잖아요. 아직 모르긴 하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후보가 없으면 한번 쉬어도 되는데 못 쉬겠다. 그래서 이제 경선 연기론이 나오는 거고 그게 지금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이렇게 분권형 개헌을 들고 나오면 국민연의 사리사욕으로 개파 싸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정세균 또 친문 의원까지 추측이 돼서 이 세 그룹에서 개헌론을 불붙였는데 이게 결국은 당원들의 마음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지만 박수를 받고 개헌의 추진력, 동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 찻잔 속의 태풍도 아니고 미풍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다 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만 더 궁금한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어대낙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약간 갈피를 못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근데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은 다른 사람이 뺀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뺀 겁니다. 그래서 전략 전술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리고 과연 이낙연 측근 중에 브레인이 있느냐. 이게 좀 의심스러운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대 정당 혹은 상대 후보가 못해서 내가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총리가 못해서 반사이익 얻었으면 올라간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이낙연 전 총리가 8개월짜리 당대표 나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내가 지금 어대낙이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이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 30% 가는 지지율을 40%로 굳혀야겠다. 거기다가 당대표 하면서 나의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8개월짜리 욕심을 내다 보니까 재보궐에서 참패하고 그 책임을 몽땅 뒤집었었잖아요. 만일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책임을 뒤집었을 이유가 없죠. 그 모든 민주당의 잘못이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첫 번째 8개월짜리 하려고 나섰던 거 그게 패착이었고 두 번째는 전직 대통령 사면. 그것도 누가 부추긴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올해 1월이었죠. 예. 그것도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이 그 얘기 듣고 실망한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그거 2번 빠진 것이고. 그리고 거다가 본인은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습니다만 내 소신이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도 사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인다. 이러다 보니까 그 지도자로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비판도 생기는 거고. 세 번째는 저는 또 이 개헌론인 것 같아요. 이 개헌론 해서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지율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속으로 전략적 판단을 좀 못한 게 아니냐. 조금 안타까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쪽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독주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솔직히 그런 이번에 재보선 때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쟁하면서 그게 좀 효과를 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물론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입당한 것도 아닙니다만 야권 주자가 윤석열 저렇게 독주하는 것도 역시 모양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홍준표나 뭐 원희룡, 유승민 또 오세훈 시장도 좀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두 자리까지 올라줘야 되는 것이고 이낙연 의원이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로 올라와야 됩니다. 물론 이낙연 의원이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이 겹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면은 합종 연행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도 좀 올려야지. 그래야지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고 상대방의 타깃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만일 등판하기 시작하면 민주당이나 언론에서 1순위 타깃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공격 대상.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지사도 만일 저렇게 계속해서 지금 고공행진 혼자서 독주를 하면 국민의힘의 제 첫 번째 타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검증을 세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모로 혼자 가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대선 주자들 얘기는 언제 들어도 재밌는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늘은 기념식이 있었고 어제 이제 5.18 추모제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초대를 받았거든요. 이게 호남 민심이 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뭐 호남 민심은 지난 총선에서 이정현 의원 당선되고 정운천 의원 당선되고 이럴 때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괜찮은 후보를 내려보내달라. 그럼 우리가 찍을 용의도 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남의 보수정당 후보 중에 좀 괜찮은 후보라든가 거물급 인사라든가 내려간다고 말만 했지 거의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뽑아주고 싶어서 뽑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동진 정책이라고 해가서 거물급 인사들이 계속해서 영남에 부딪혔습니다. 계속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DJ가 대통령 될 때는 뭐 10%도 못 오는 지역도 있었고 10% 조금 넘는 지지율을 받아서 대통령 당선된 지역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TK나 PK나 30% 많은 곳에서 40%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게 몇십 년 동안 걸쳐서 DJ, 노무현, 뭐 문재인 이렇게 벽에 부딪혔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늦었습니다만 지금부터 더 정성을 들여서 좋은 후보 내려보내고 또 괜찮은 정책 또 호남을 위한 정책, 또 호남 인물도 좀 중용 좀 하고 최근에 뭐 호남 5.18 특별법 이런데 국회에서 투표할 때 또 기권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이런 기념식에는 참석해서 사과한다 그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묘지 가서 무릎 꿇고 하면서 정말 필요한 정책은 기권해버리잖아요. 그럼 호남 민심이 마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지만 호남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면 영남은 그래도 30%에서 40% 정도를 민주당에 지지를 하는데 호남은 10% 15%밖에 국민의힘이 안 주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더 진심을 보이고 앞으로 이런 행보들은 반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에 사실 뭐 망언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재창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을 때랑 비교하면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뭐 이번에 공천도 못 받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당이 과거로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여론조사하면 이준석 전 최고를 비롯해서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 초선들이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호남에 대해서 망언하거나 호남을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바뀌어져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망언 논란이 있었던 김진태 전 의원이나 이종명, 김순례 지금 전 의원들이 당적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던데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당대표가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5.18은 돌아올 테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진정성을 보여야지만이 호남 민심도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안 주면은 김우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입장을 선회를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계속 안 된다고 하면 뭐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연계시켰잖아요. 법사위원장 자리랑. 법사위원장 자리랑 이 김호수 검찰총장 청문회를 연계시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게 야당은 그거잖아요. 이게 법사위가 예. 지금 그 청문회를 담당하니까 법사위 문제 먼저 해결돼야 된다. 예. 그 명분을 내세웠는데 네. 그게 국민들한테 통하겠습니까? 그냥 발목 잡는 것밖에 생각 안 느끼니까 그런 게 하나 있을 테고 명분이 좀 부족하다는 거. 두 번째는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의힘은 김호수가 검찰총장이 안 되는 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청문회를 열어서 뭔가 새로운 걸 내놔야죠, 의혹을. 그래서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되니까 이거는 합의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뭔 카드를 쥐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 지난번 뭐 새 장관 후보자처럼 또 새로운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그것도 국민의 민심이 돌아설 수 있는 문제고 청문회 열어야 된다. 마지막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특별감찰관 이제 합의도 어쨌든 이끌어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누가 잘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청와대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당도 얘기했었던 건데 의견은 맞았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이루어졌으니까 저는 뭐 법에 있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면 돼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다만 국민의힘이 그 법사위원장 자리에 매달리는 이유. 네. 근데 지금 여당이 어떻게 주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편으로는 예.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워낙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고 실제로 그게 좀 당대표 선거 경선 과정에서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호응을 받는 게. 그래서 함부로 막 발목 잡기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못 믿는 거죠. 야. 예. 게다가 지난 국회의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지난 국회 후반의 법사위원장이 야당이었잖아요. 모든 법이 다 법사위원장한테 가서 막혀버렸거든요. 아무것도 못했다는 그렇죠. 기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임기 후반기로 접어드는데 여기서 개혁이 멈추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을 거고 민주당이 지금 대선을 이기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잡은 게 뭐냐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뭔지 궁금해지네요. 초기니까 알려드릴게요. 네. 9월에 원칙대로 후보가 뽑히잖아요. 네. 그럼 10월이 정기국회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 당대표가 청와대 가서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법을 만들겠다. 청와대가 좀 따라와 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9월에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면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후보의 개혁, 입법 이것을 10월 달에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미리요? 그럼요. 오. 대통령 후보 결정됐으니까 오, 네. 180석 갖고 있으니까 못할 거 없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게 이제 민생 입법이라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민생 입법들을 10월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름으로 쭉 가가지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박수 치겠죠. 그러면 민주당 후보 지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내줬다. 그럼 계획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막힐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재명이 후보가 됐다. 네. 이재명 표 개혁 입법을 탁 냈는데 법사위원장이 안 되고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거지.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회에 요구했던 게 300명한테 편지도 썼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수술실 CCTV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기억나요. 통과 안 됐죠. 네. 통과 안 됐습니다만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하면 수술실 CCTV 반드시 통과달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지난번에는 안 됐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후보가 돼가지고 자 제가 후보가 됐으니까 이거 민주당 압박해서 제가 통과시키겠습니다 해서 10월달 통과됐다고 해봐요.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박수 치지 않을까요? 그런 선점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넘겨줬다? 그게 안 된다? 그럼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에서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절대로 국민의힘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요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연합뉴스 시사평론가들 아무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저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 여기서 연합뉴스가 나오는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연합뉴스 진행하시니까. 네. 여쭤봤어요. 끝날 때가 된 예, 거죠? 끝날 때 시간이 네. 없어서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이건 못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박가영 아나운서하고 두 번째 시간인데 예, 댓글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댓글이 많이 있네요. 감사하네요. 예.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면 다시 박가영 촉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EOS 퀴즈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이제 밤에 제가 뉴스 시간대가 바뀌어서 예. 철야 뉴스 하러 갑니다. 철야 뉴스, 아유, 네. 고생이시네. 새벽에 틀면 보이십니다. 새벽에요? 네. 1시부터 4시까지. 아이고, 예, 새벽 시간까지 뉴스를 위해서 고생하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박가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